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죠? 착하게 살면 나중에 다 복으로 돌아온다. 혹은 권선징악,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 우리 부모님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셨던 말씀이고,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의 결말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흥부는 부자가 되고 놀부는 벌을 받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정말 그랬나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회사에서 남들 다 기피하는 힘든 일 도맡아 하고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면서 묵묵히 제자리 지킨 김대리는 왜 매번 승진해서 누락될까요? 반면에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로는 남의 공 가로채고 밑사람한테 아부 떨기 바쁜 저 박 과장은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걸까요? 세상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 안 해본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어볼 블랙박스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회가 수천 년 동안 가스라이팅처럼 주입해온 위대한 도덕적 명제,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이 달콤한 문장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오류와 그 잔인한 심리학적 실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믿어왔던 세상의 질서를 통째로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평생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이용만 당하다 끝날 수도 있거든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진짜 본 게임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토록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을 믿고 싶어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세상 공정 가설 혹은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1960년대 심리학자 멜빈 러너가 제안한 개념인데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은 정의롭고 뿌린 대로 거두는 곳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안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약 세상이 아무런 규칙도 없고 착한 사람이 갑자기 벼락을 맞아 죽고 악당이 100살까지 무병장수하며 호의호식하는 완벽한 카오스 상태라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공포일 겁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일 당장 이유 없는 불행이 나를 덮칠 수 있다면 누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뇌는 일종의 정신적 보험을 듭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나쁜 일은 나를 피해갈 거야 라는 방어 기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주 소름 돋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공정해야만 한다는 이 강박적인 믿음이 오히려 고통받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변질되거든요. 이걸 피해자 비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렸다는 뉴스를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저 사람도 뭔가 욕심을 부렸겠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본인이 멍청해서 당한 거지.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래야만 나는 저 사람처럼 멍청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저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가짜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착한 사람에게 복이 와야 한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행을 당한 사람은 착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잔인한 논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장의 진짜 치명적인 오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 도덕적 허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 뇌는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아주 묘한 권리의식을 갖게 됩니다. 나는 오늘 충분히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 나쁜 짓이나 일탈은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실제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유기농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을 고르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일반 제품을 고르게 했습니다. 그 후 이들에게 간단한 게임을 시키고 보상을 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아세요? 놀랍게도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며 스스로 나는 환경을 생각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는 자아상을 강화했던 그룹이 일반 그룹보다 게임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보상을 더 많이 챙겨가는 도둑질을 할 확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게 바로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믿음이 만드는 함정입니다. 나는 착하니까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해. 나는 선하니까 저 사람보다 우월해. 이런 선민의식이 오히려 타인에 대한 갑질이나 무례함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변에 꼭 그런 사람 있죠? 교회나 절에 다니면서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자기 가족이나 부하 직원들한테는 피눈물 나게 모질게 구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를 복받을 착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악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경제적인 관점과 생존의 법칙에서 볼 때 착함이라는 속성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 심리학이나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상호 이타주의를 아시나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서로 돕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도 나를 도와야 한다는 상호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가 나를 뒤통수 칠 줄 알면서도 무조건적으로 착하게만 구는 전략을 무조건적 협력자라고 합니다. 생태계에서 이런 개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처참하게 멸종당합니다. 이른바 호구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의 시스템도 사실 착한 사람을 위해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자본주의는 가치를 교환하는 곳이지 착함을 보상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편의점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성품이 온화하고 법 없이고 살 것 같은데 일은 더럽게 못해서 유통기한 체크도 안 하고 손님한테도 뚱한 알바생이 있고 성격은 좀 까칠하고 이기적인 것 같은데 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해서 매출을 쑥쑥 올리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후자겠죠. 세상이 주는 복이라는 건 도덕적 완결성이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하는 효용성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돈이 안 벌릴까? 라며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착한 사람의 실체를 해체해보면 사실 그 안에는 거절 못하는 병이나 타인 인정 중독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심, 그게 착함이라는 가면으로 포장된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희생적 성격장애의 전조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항상 다 괜찮아요, 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넓어서 그럴까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을 지우고 남의 비위만 맞추는 사람을 세상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슬프게도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존경하기보다는 부려먹기 좋은 도구로 인식하기 쉽거든요. 자, 그러면 역사는 어떨까요? 역사는 정의의 편이다 라는 말 정말 믿으시나요? 전쟁사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봐도 그게 얼마나 허망한 소리인지 알게 됩니다. 스탈린, 마오쩌둥, 히틀러 같은 인물들을 보세요.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독재자들이 침대에 누워 천수를 누리다 가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반면에 고결한 이상을 품고 민중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혁명가와 의인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혹은 단두대 위에서 생을 마감했죠.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은 가난에 허덕이고 친일파의 후손은 대대손손 부를 누리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불편한 진실은 세상은 인과 응보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과 관계의 원리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환경을 만들고 전략을 짰기에 복을 받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거나 권력 다툼에서 밀렸기에 벌을 받는 것이고요.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세상의 불공평함에 분노하며 화병에 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작가님, 그럼 이제부터 나쁘게 살라는 건가요? 사기치고 남 등쳐먹으면서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맹목적인 착함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전략적 선량함을 장착해야 합니다. 심리학과 게임 이론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으로 꼽히는 것은 tit for tat,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호의를 베풀며 시작하되 상대가 나를 배신하거나 이용하려 들면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시 반성하고 협력하려 하면 기꺼이 다시 손을 잡는 거죠. 무조건 착한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시를 가진 장미가 되어야 향기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향기로운 꽃이라도 가시가 없다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만만하게 보고 꺾어가려 할 겁니다. 또한 우리는 복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돈, 명예, 성공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운의 영역에 크게 좌우됩니다.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운이 나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진짜 통제할 수 있는 복은 내면의 평화와 자존감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때 느끼는 그 당당한 말입니다. 비록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거울 속의 나를 당당하게 마주볼 수 있는 상태. 어쩌면 이게 진짜 착하게 살았을 때 오는 유일한 복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은 세상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가장 매력적인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불행한 이들을 조롱하고 우리 자신을 호구의 늪으로 몰아넣는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질서하고 비정하며 우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당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착함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무지와 나약함을 걷어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친절을 권리로 착각할 때 그건 내 호의이지 당신의 권리가 아니다 라고 차갑게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의 비위를 맞추는 건 선함이 아니라 비겁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실력 있는 사람, 단단한 사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선의는 오직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진짜 복을 쟁취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의 창살을 깨트리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착했습니다. 이제는 그 착함을 무기로 바꾸어 여러분 자신을 위해 휘두를 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균열을 내고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다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이 착함의 오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착하게 살다가 뒤통수 맞았던 억울한 경험이나 반대로 나를 지키기 위해 독해졌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고 심장을 두드리는 더 깊고 흥미로운 블랙박스 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조금은 이기적이고 당당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